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런 말이 너무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30년 동안 자산 흐름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을 볼 때 오를까 말까만 보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순서를 하나 놓치고 계신 거예요. 가격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구조 변화를 놓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값이 오르면 언젠가 다시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늦었으니까 기다리자는 판단이고요. 세 번째는 금과 은을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보다 앞으로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상황이 어떤 흐름에서 만들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가격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으신가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금값이 오르는데 왜 마음이 더 불안하냐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인데 오히려 초조함이 커진다고 하세요. 며칠 전에도 지인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73세 박영수 님이신데요. 뉴스에서 금값이 또 올랐다는 얘기를 보고 지금 사야 하는 건지 이미 늦은 건지 며칠째 고민만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통장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정을 못 하겠고 자꾸 가격만 들여다보게 되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신다고요. 박영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계획적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69세 최정혜 님인데요. 이분은 반대 상황이셨어요. 몇 달 전에 금을 조금 사두셨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더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건지 매일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최정혜 님이 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지인들 얘기도 들어보는데 다들 다른 소리를 하니까 더 헷갈린다는 거죠. 이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문제는 개인 성격이나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격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구조로 조용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금값이 오르면 언젠가 내렸고 내리면 다시 올랐어요. 그런 패턴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려는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가격 분석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방식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불안이 커지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금값 말고 진짜 봐야 할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줄이고 확신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실제 기준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금값 폭등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금값 폭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 변화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정보를 많이 봐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가격이 아니라 확보 경쟁이 시작된 시장 구조입니다. 지금 금시장은 가격보다 누가 사느냐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오르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리면 늘어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도 사는 사람이 줄지 않아요. 세계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각 나라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2022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터키 같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금을 늘리고 있어요. 이들은 개인 투자자처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67세 이철호님은 처음에 금값만 보고 계셨어요. 작년에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이철호님이 하신 말씀이 개인들이 팔고 사는 거랑 나라에서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개인은 가격 보고 판단하지만 국가는 안전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가격 차트보다 누가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기 등락에만 반응하지 마시고요. 큰 매수자들은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금값 말고 다른 숫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금을 누르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금값이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금 수요를 줄일 수 있었어요. 금리가 오르면 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해지니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의 효과가 예전만 못합니다. 국제통화기금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인 수요가 형성될 경우 단기 금리 정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래요. 70세 박정수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을 사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패턴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금값이 급등했다가 경제가 안정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니까 당황스러워하셨대요. 과거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을 예전 기준으로 보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 공급은 늘지 않는데 사려는 사람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금은 다른 자산과 달리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주식이면 회사가 더 발행하면 되고 채권이면 정부가 더 찍으면 돼요. 하지만 금은 땅에서 파내야 해요. 세계금광협회 자료를 보면 새로운 금광 개발에는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금광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65세 윤성호님은 처음에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서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현재 연간 금 생산량은 약 3,500톤 정도인데 이 중에 중앙은행만 해도 1,000톤 이상을 매입하고 있어요. 여기에 산업용, 개인 투자까지 더해지면 공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공급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자산처럼 수요만 보지 마시고 공급 상황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여러분은 금의 공급이 언제 늘어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번째, 금융 시스템 신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요즘 안전한 자산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전한 곳에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전한 곳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자산 동결 사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안전자산 구성을 다시 생각하고 있대요. 달러나 유로로 된 자산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막힐 수 있다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72세 김명자님이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평생 은행 예금과 펀드만 해오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정말 내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김명자님께서 특히 인상 깊게 말씀하신 게 숫자로만 있는 자산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자산의 차이를 이제야 알겠다 이거였어요. 시스템 위험을 함께 고려하세요. 단순히 투자 수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자산에 정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위험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나요?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인가요? 아니면 접근 자체가 막힐 위험인가요? 다섯 번째, 금과 은을 같은 눈으로 보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과 은을 비슷한 자산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금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은은 공장에서 쓰는 원료의 성격이 더 커요. 은은 전체 수요 중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에요. 런던 금속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은의 가격 변동은 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경기에 따라 수요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69세 최상훈 님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혼란을 겪으셨어요. 금을 사면서 은도 함께 사셨는데 은 가격이 금보다 훨씬 크게 움직이니까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금은 안정성 위주로, 은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귀금속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묶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금과 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섯 번째, 늦었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르고 나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확보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보다 순서가 더 중요해져요. 세계 경제 포럼 분석을 보면 공급이 제한된 자산의 확보 경쟁에서는 가격 기준이 무의미해진대요.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71세 정동원 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작년 초에 금을 사려고 하셨는데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 있고 원하는 제품은 품절이 되어 있더래요. 정동원 님이 깨달은 점은 가격을 보고 판단할 시기가 아니구나 이거였어요. 이제는 구조를 보고 순서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가격이 아닌 구조부터 보세요. 좀 더 보고 결정하자고 하다 보면 정작 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뉴스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항상 가격부터 말합니다. 한 돈에 몇만 원 올랐다. 작년보다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가격이 오른 이유와 앞으로의 상황이에요. 73세 김정수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금감 뉴스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셨는데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셨대요. 김정수님께 제가 권한 방법은 가격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수급 정보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중앙은행 매입량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 수요는 어떤 상황인지, 새로운 공급 계획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제목에만 반응하지 마세요. 뉴스 제목은 주목받으려고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바꾸세요. 가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수요와 공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뉴스를 볼 때 무엇부터 보고 계시나요? 두 번째, 한 번에 결정하려는 습관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한 번에 결정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급할수록 판단이 흔들려요. 68세 이영숙 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금값이 빠르게 오르는 걸 보고 급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사긴 사셨는데 그 이후로 더 불안해지셨어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없어지신 거예요. 급한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급하게 사면 급하게 팔고 싶어지고 급하게 팔면 또 급하게 다시 사고 싶어져요. 조급함 자체가 가장 큰 적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결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세요. 첫 단계에서는 공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을 세우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행하는 식으로요. 여러분은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실물과 숫자를 구분해서 보는 기준입니다. 금 투자라고 하면 실제 금괴를 사는 것부터 금 펀드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70세 박성민 님이 이런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금 ETF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실물도 조금 사보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괴를 받아보시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성민 님께서 특히 놀라신 부분은 보관 문제였어요. ETF는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실물은 보관할 곳도 마련해야 하고 나중에 팔 때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실물만의 장점도 있어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대요. 모든 금 투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구조를 분리해서 보세요. 바로 쓸 돈은 ETF로, 장기 보관용은 실물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실물과 다른 방법을 구분하고 계시나요? 네 번째, 은을 함께 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은 금과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이에요. 가격 변동이 크고 산업 수요에 민감해요. 그래서 금과 같은 비중으로 보거나 같은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66세 한정호 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금과 은을 5대5 비율로 사셨는데 은의 변동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대요. 은은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금처럼 안정적인 보험 역할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소량만 가지시는 게 좋아요.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접근하세요. 비중과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 전체 중에서 금 80%, 은 20%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과 은의 비중을 정해놓고 계시나요? 다섯 번째,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도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는 많이 보시는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72세 윤미정 님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셨대요. 윤미정님께 제가 권한 방법은 남의 의견보다 자신만의 확인 순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매일 확인할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만 보시라고 했어요. 중앙은행 매입 동향, 공급 상황, 달러 강도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로 윤미정님은 훨씬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매일 확인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보 홍수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더래요. 불안의 진짜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예요. 남의 얘기에 계속 흔들리지 마세요. 나만의 확인 순서를 만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이제는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변화의 순간을 몇 번 봐왔는데요. 지금이 그런 순간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사려는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공급에 제약이 생기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가격만 보고 계시다가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안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오를 때는 늦었나 싶고 내릴 때는 더 내릴까봐 걱정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려요. 두 번째는 판단이 늦어진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정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으면 같은 시장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가격 변동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값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매일 가격 확인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세요. 수요 상황은 어떤지, 공급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때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에 대한 도전, 국가 간 긴장, 공급망 불안정 이런 요인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은을 실제로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실물과 ETF는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보관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